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 이걸 바탕으로 연준, 그러니까 연방준비제도의 과거 금리 인하 결정, 또 그 배경은 어땠는지 좀 깊이 있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요즘 금리 인하 얘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과거 사례들을 한번 발굴해서 현재 상황 이해에 도움이 될 만한 실마리를 찾아보는 거죠. 네, 아주 시의적절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자료들을 보면 주로 2008년 금융위기나 코로나19 팬데믹 같은 큰 사건들, 그때 연준이 금리를 어떻게 조정했고 또 그런 결정 직전에 어떤 경제 신호들이 있었는지 이런 걸 분석하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과거랑 현재를 비교해 볼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자료들을 통해서 과거 패턴에서 교훈도 얻고 그게 또 현재 연준의 생각 그리고 여러분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같이 한번 탐색해 보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먼저 좀 굵직했던 과거 금리 인하 사례부터 한번 짚어보죠. 2008년 그 리먼 브러더스 사태 터지고 나서 신용시장이 거의 마비될 뻔했잖아요. 아, 네네. 정말 심각했죠. 그때 연준이 기준금리를 5%대에서 거의 0% 가까이 아주 급격하게 내렸습니다. 이건 뭐 시스템 붕괴 막으려고 필사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한 거죠. 코로나19 팬데믹 때도 좀 비슷했죠. 경제 활동이 그냥 갑자기 멈춰버리니까 연준이 또다시 제로 금리하고 그때 양적 완화, QE 카드도 꺼냈었고요. 맞습니다. QE까지 동원했죠. 그때 시중에 돈이 엄청나게 풀리면서 자산 가격막 치솟 샀던 거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런 과감한 금리 인하 조치들 전에 혹시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어떤 전조 증상 같은 게 있었을까요? 자료를 보면 몇 가지 좀 주목할 만한 패턴이 보이긴 해요. 어떤 거 봐요? 예를 들면 금리 인하 한 6개월 전 그쯤부터 소비자 심리 지수가 눈에 띄게 하락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아, 소비자 심리요? 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사람들이 지갑을 닫기 시작하는 뭐랄까 첫 신호탄 같은 거죠. 소비 심리 말고 또 다른 중요한 지표는 없었나요? 예를 들어 실업률 같은 고용 지표는 어땠어요? 실업률도 아주 중요한 단서였습니다. 보통 금리 인하 전에는 이 실업률이 서서히 점진적으로 오르는 추세가 관찰됐어요. 기업들이 좀 어려워지니까 고용을 줄이기 시작했다 이런 뜻일까요? 그렇죠. 그렇게 해석될 수 있겠죠. 또 제조업 경기를 보여주는 구매관리자 지수, PMI라고 하죠. 네, PMI. 이 PMI가 기준선인 50 아래로 떨어지면서 제조업 경기가 위축되고 있다는 걸 미리 보여주는 경우도 꽤 잦았습니다. 들어보니까 과거 인하 전에는 경제 전반에 좀 경고등이 꽤 명확하게 켜졌던 것 같네요. 네, 비교적 그런 편이었죠. 그럼 지금은 어떤가요? 현재 상황. 최근에 뭐 소매 판매가 좀 주춤한다거나 생산자 물가지수 상승세가 좀 둔화된다는 소식도 들리던데 그러니까 기업들 비용 압력이 좀 줄어들 수 있다는 신호 같기도 하고 과거 패턴이랑 좀 비슷한 면이 있어 보이는데요. 네, 맞아요. 일부 지표에서는 확실히 유사성이 관찰됩니다. 하지만 이 자료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결정적인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결정적인 차이점이요? 그게 뭔가요? 바로 노동시장입니다. 아, 노동시장. 네, 과거에는 금리 인하 전에 실업률이 상승하는 추세였는데 지금은 정말 이례적이다 싶을 정도로 실업률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거든요. 이게 현재 상황을 해석하는 핵심 열쇠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다른 지표들은 좀 약해지는 조짐이 있는데 고용만큼은 아주 이례적으로 탄탄하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이게 근데 여전히 물가 압력이 높은 상황에서 이렇게 고용이 견조하다면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서두르기가 좀 어렵겠는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한 자료에서는 현재 이렇게 강한 노동시장이 단순히 그냥 경기 순환 문제가 아니라 뭐 노동 인구 구조 변화라든가 이런 더 깊은 구조적인 요인하고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분석하기도 하더라고요. 아, 구조적인 문제일 수도 있다. 네. 그래서 과거의 어떤 경기 침체 공식이 지금 그대로 적용되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과거 데이터, 물론 유용한 참고 자료지만 지금처럼 좀 특수한 상황에서는 더 면밀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거시 경제 상황이 그럼 투자자들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과거 금리 인하 시기에는 보통 어떤 자산이 좀 유리했는지 자료 분석은 어떻게 나와 있나요? 일반적으로 보면요. 금리가 내려가면 아무래도 기업들 자금 조달 비용이 줄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 성장 기대감이 커지면서 성장주나 기술주,
이런 쪽에 상대적으로 좋은 성과를 내는 경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금리 하락은 채권 가격 상승을 의미하니까 장기 채권도 매력적인 투자 대안이 될 수 있었죠. 하지만 그게 항상 그랬던 건 아니겠죠. 뭐 2008년 위기 때처럼 상황에 따라 좀 다르지 않았을까요? 물론입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이세요. 2008년 금융위기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 시스템 전체에 대한 불안감이 워낙 컸기 때문에 오히려 안전자산, 예를 들면 금 같은 자산으로 자금이 확 몰리기도 했거든요. 결국 핵심은 과거 데이터는 중요한 힌트를 주긴 하지만 절대적인 건 아니고 현재 시장의 고유한 특성을 잘 분석하고 또 자신만의 원칙에 따라서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네. 정리를 좀 해보면 과거 연준이 금리를 내리기 전에는 보통 소비자 심리가 위축되고 실업률은 오르고 제조업은 부진하고 뭐 이런 비교적 일관된 신호들이 있었군요. 네, 그랬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른 지표들과는 달리 노동시장이 매우 견고하다는 점, 이게 과거와 다른 핵심적인 변수라는 걸 오늘 확인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과거 경험에만 너무 의존하기보다는 지금 나타나는 여러 정보들을 좀 종합적으로 그리고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지금처럼 높은 인플레이션과 낮은 실업률이 같이 나타나는 이런 복합적인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겠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과거의 전형적인 신호들이 지금 상황과 딱 들어맞지 않는다면 어쩌면 지금처럼 이례적인 노동시장 환경 속에서 연준의 다음 행보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또 다른 숨겨진 신호이자 지표는 없을까요? 여러분도 한번 이 점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